한국 남자가 그냥 잠깐 재미 본 거지 뭐. 그래,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누가 이런 가난한 러시아 여자 책임지겠어? 러시아 중부의 한 공장. 수많은 여성들이 한 여성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한국 남자와 장거리 연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조롱과 뒷담화, 왕따의 표적이 되었는데요. 포기해. 이래서 얼굴만 믿고 살찌는 애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 끝도 없는 비난과 멸시가 쏟아지던 그때, 공장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작업복 상의를 벗겼다고 하는데요. 그날 조롱으로 가득했던 공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러시아 중서부의 작은 공업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곳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습니다. 하늘도 건물도 사람들의 표정도 전부 같은 색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졸업장 대신 공장 출입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18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립라인에 서는 것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기계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린 뒤 공장으로 향했어요. 겨울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고 퇴근할 때도 이미 어두웠습니다. 공장 안은 항상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귀가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손은 부품을 조립하고 눈은 분량을 확인하고 머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퇴근 후 술자리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언제나 거절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저녁을 드려야 했고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제 주변엔 점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롭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저 내일도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22살이 된 저는 여전히 같은 라인에서 같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었어요. 꿈을 꿀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저 가족이 아프지 않고 월급이 제때 나오고 내일도 무사히 출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이 많이 내렸고 출근길은 늘 미끄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도심 외곽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눈이 내렸고 발밑에선 하얀 눈이 밟힐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공장의 쇳소리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소리였거든요. 도심 외곽의 공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벤치에 앉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들리는 부드러운 눈 밟는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했습니다. 공장의 쇳소리, 기계음, 사람들의 건조한 대화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동양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어디론가 급히 가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후드티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앞사람의 가방끈에 고정돼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직감이 스쳤습니다. 소매치기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였다면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뒤에요. 조심하세요. 제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놀란 듯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따르던 남자가 움찔하더니 돌연 제 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꺼져. 상관하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 작은 스패너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패너를 꺼내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면 경찰 부른다. 라고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스패너를 높이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는지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욕을 내뱉고는 그대로 옆 골목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지 않게 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매일같이 참기만 했지만 이 낯선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니까요. 낯선 동양 남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손에 쥔 스패너를 천천히 내리고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연신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남자의 공손한 태도와 놀란 눈빛이 그날의 추운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출장 온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이 도시의 공장과 협력 업무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냐고요. 감사의 표시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카페에 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를 알려줬고 함께 걸어갔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게 메뉴판을 건네며 원하는 걸 주문하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엔 절대 주문하지 않던 따뜻한 코코아를 시켰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했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성준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이번이 러시아 출장 3번째라고 했어요.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지만 아직 서툴다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 했는데 오늘은 방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어요.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냐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 살기 좋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인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곳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익숙한 곳이라고 대답했어요. 성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곤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도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일은 무엇을 하냐고 물었고, 저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존경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자신도 예전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봤거든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카페를 나설 때쯤 성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출장 기간 동안 가끔 이 도시를 안내해 줄 수 있겠냐고요. 자신은 러시아어가 서툴고 혼자 다니기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이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고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평일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쁜 표호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성준 씨의 출장 기간은 2달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길을 안내하고 식당을 추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주말에는 도심의 관광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러시아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 번째 주말 그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유자차였습니다. 피곤할 때 마시면 좋다. 고 말하며 건네주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게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길어졌어요. 오후에 만나 저녁까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보드카 대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섯째 주, 눈이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니 택시를 잡기 어려웠어요. 성준 씨는 자신의 코트를 제 어깨에 걸쳐주며 함께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섯째 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곱째 주, 우리는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요. 여덟째 주 마지막 밤, 출장을 마치기 전날이었어요. 우리는 호수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어요. 성준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온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겐 평생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성준 씨는 공항으로 가기 전 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꼭 연락하겠다고, 매일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제 핸드폰에 첫 메시지가 왔어요.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고 그는 즉시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시차 때문에 그의 아침이 제 저녁이었고 그의 저녁이 제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시간을 맞춰서 연락을 했어요. 저는 퇴근 후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공장의 피로가 사라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색깔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회색빛이었던 일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저도 보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짧게 불타오르던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행동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을까요? 이 낯선 따뜻함이 제 삶을 바꿀 거라곤 그 눈 내리던 공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만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회사원이라고, 출장 기간 동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휴게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제 이름이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 남자는 허약하다고,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어요. 러시아 여자한테 진심일 리가 없다고,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뚝 끊겼고 사람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탔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선이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앉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업 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못 들은 척했어요.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돌렸고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뒷말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리는 웃음소리도 따라왔어요. 어느 날은 작업대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 만나면 버림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버렸지만 글씨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준 씨는 매일 연락을 해왔어요. 제 아침이 시작될 때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제 하루가 끝날 때 그의 음성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시간을 맞춰줬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2달이 지났을 무렵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따돌림도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성준 씨를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그가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무조건 데리러 가겠다고, 비자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꼭 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안도감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계속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공장에 출근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휴게실에서 노골적인 말들이 들렸어요.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갔다는 소리, 그 남자가 진짜 존재하긴 하냐는 조롱, 순진하게 속았다는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참았어요. 대꾸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따돌림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작업 중에 누군가 일부러 무거운 철판을 제 쪽으로 밀어놨어요. 평소라면 2명이 들어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지만 허리에 무리가 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누군가 제 작업대 주변에 기름을 흘려놨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순간 배를 보호하려고 손을 짚었고 손바닥에 상처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예전엔 함께 앉던 자리였지만 이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성준 씨는 여전히 매일 연락을 했어요. 회사 상황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그도 힘들 텐데 제 때문에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직 그는 출발하지 않았고 공장에서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사물함이 억지로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성준 씨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울었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비자가 거의 다 됐다고, 이번 주 안에 출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주가 가장 길고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서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 벌써 한국 가서 딴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요.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쳤어요.
애만 베고 버려진 거라고 불쌍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책임은 안 진다고, 제가 순진해서 속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어요. 눈물이 도시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은 유독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공장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올 리 없는 공장이었는데 저는 흐릿한 시야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체격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양인이라는 소리, 누구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성준 씨였어요. 제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는 제 라인 앞까지 왔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준 씨는 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가 정말 왔다는 거요. 절 데리러 온 거라는 걸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장 앞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공장 앞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기계 소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지어 제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작업복 앞지퍼를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벗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준 씨는 작업복을 제 어깨에서 벗겨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금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여기 있다는 게, 절 데리러 왔다는 게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던 조롱과 비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공장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성준 씨가 정말 왔다는 걸, 절 데리러 온 거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는 제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줬습니다. 그리곤 부드럽게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두근거렸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성준 씨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결혼하려니 문제가 있었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고, 그래서 우선 다 제껴두고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고 비행기를 탔고 도착하자마자 공장으로 달려왔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서둘러 왔는지, 얼마나 절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의 사람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더 이상 혼자 버티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제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성준 씨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제가 손을 잡아드리자 힘을 주셨어요. 성준 씨는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곤 정중하게 고개 숙여 절을 했어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사실도, 결혼 계획도, 한국으로 갈 거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준 씨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성준 씨는 근처 호텔에 묵었고 저는 집에 남았어요. 잠들기 전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썼어요.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사랑한다고, 내일 또 보자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았어요. 성준 씨의 부모님과도 영상통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될 분은 과묵하셨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서류 절차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매일 제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성준 씨의 성실한 태도가 아버지를 안심시켰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성준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은 녹아 있었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준 씨는 모든 걸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집도 구했고 병원도 알아봤고 제가 필요한 것들도 마련해뒀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공장 동료였어요. 평소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가 진짜 애 아빠가 맞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팅했던 남자들과 아직 연락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 화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무언가 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성준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냥 스팸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성준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위로 향한 채로 바닥에 떨어졌고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준 씨는 그걸 봤어요. 저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개팅이 뭐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임신 사실을 알기 전 부모님의 권유로 두어 번 소개팅 자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자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자리였다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바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준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았어요. 성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자리였다고, 그 사람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메시지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작은 거리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준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그가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나오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준 씨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썼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체크아웃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온 도시를 뒤졌습니다. 그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공항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어요.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한시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어요. 배속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가 정말 떠난 건지 한국으로 돌아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진심은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진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울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담은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공장 동료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국 버림받았냐는 조롱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끝인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뭔가 잘못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젠 울 기력도 남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성준 씨가 처음 저를 안아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시 회색빛 도시 안에 차가운 침묵 속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영영 떠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뱃속엔 우리의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밤은 계속 깊어졌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으며요. 저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하지만 성준 씨로부터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상태를 걱정하셨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식사를 권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눈이 내리고 녹고 다시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솔직히 말했더라면, 소개팅 자리에 나갔던 걸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배속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와 함께 가기로 했던 첫 산부인과 예약도 취소했어요. 그 예약 날짜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그가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꼭 지키겠다는 약속, 함께하자는 다짐들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장 동료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인 조롱이었어요. 결국 버림받았다는 소리,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 오신 겁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어쩌면 정말 끝난 거라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성준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유자차 통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추억이었고 물건 하나하나가 그와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상자를 덮지 못하고 다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웃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관으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성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턱수염도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성준 씨가 정말 제 앞에 서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안도감, 미안함,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성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와 성준 씨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서였어요. 제가 소개팅으로 만났던 남자 중 한 명의 진술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남자는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안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써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진술서였어요.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안나는 처음부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남자들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술서마다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성준 씨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떠난 후 일주일 동안 그 남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처를 여쭤보고 하나하나 직접 만나러 갔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만나주지 않으려 했고 어떤 남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대요. 하지만 성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갔고 설명했고 부탁했어요. 결국 모든 남자들이 진술서를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안나가 처음부터 거절했다고 증언했어요. 누구도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한 것, 확인도 하지 않고 떠난 것, 저를 혼자 두고 간 것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잘못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준 씨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불안했다고 고백했어요. 장거리 연애가 두려웠고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고 의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확실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를 믿지 못한 건 저희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다고,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났어요.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군대에서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웠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남자의 책임이라고 배웠다고 덧붙였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제 손가락 사이즈를 알았는지 어머니께 여쭤봤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성준 씨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딸을 의심한 것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는 성준 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곤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용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첫 산부인과 검진이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순간 성준 씨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화면 속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다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준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공원을 걷다가 성준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최대한 빨리 비자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의 삶, 아이 이름,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습니다. 성준 씨는 모든 걸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집도 병원도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성준 씨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출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짐을 쌌어요. 성준 씨는 매일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확인하고 함께 준비했어요. 한국 시부모님과 다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환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 비자가 나왔어요.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부모님과의 작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은 부모님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옛날 사진도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네시며 한국 가서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비밀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목걸이였습니다. 가족의 행운을 지켜준다는 목걸이였어요. 저는 그 목걸이를 받고 울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성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의 모든 기억들을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성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러시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가 속삭였어요. 사랑한다고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오해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우리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공기가 달랐어요. 러시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다른 약간 습한 느낌이었습니다. 성준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앞장섰어요. 공항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어요.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성준 씨의 부모님이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사하셨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성준 씨가 가르쳐준 몇 마디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성준 씨가 마련한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성준 씨가 모든 걸 준비해뒀더라고요. 가구도, 생활용품도, 제가 필요할 만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낯선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났어요. 성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옆에 있으니 괜찮았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아침에 슈퍼마켓에 갔는데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를 읽을 수 없었고 계산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점원이 뭔가 물었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봉투가 필요하냐고 물은 거였는데 제가 엉뚱하게 대답한 거였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노선도를 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첫 번째 혼자 외출했을 때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역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울고 싶었어요. 결국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그는 급하게 나와서 저를 찾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성준 씨는 매일 아침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2호선을 타고 세정거장 가면 된다는 내용,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퇴근 후 어디서 기다릴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쪽지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꺼내 확인했어요. 그 글씨를 보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성준 씨는 절대 빠지지 않고 함께 갔어요. 회사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동행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주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천천히 쉬운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러시아 음식은 어떤 맛이냐고요? 저는 보르시와 펠메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요리를 가르쳐 드렸고 시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시더니 손수 담그신 장아찌를 건네셨어요. 한국도 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봄은 러시아와 달랐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한 인사와 일상 대화 정도였습니다. 슈퍼에서 혼자 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준 씨는 출산휴가를 미리 신청해뒀어요. 제 옆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에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침착하게 병원 가방을 챙기고 저를 부축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지만 성준 씨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성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성준 씨는 매일 찾아왔어요. 퇴근 후 바로 달려와서 아이를 안아주고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자주 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준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 재료를 손질했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빵을 들고 웃으며 돌아왔어요.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줬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몇 번씩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빨래를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어요.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고 어머니도 건강해 보이셨어요. 부모님은 손주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잘 적응한 것 같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는 조금씩 제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육아도 중요하지만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이 책을 빌리러 갔다가 게시판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다문화 가정 통역 봉사단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고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저처럼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들도 저처럼 언어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생활에도 적응했으니까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준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해줬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경험을,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일들을 적었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썼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로 갔어요.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통역 봉사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센터에 나갔습니다. 러시아어를 하는 외국인들을 도와줬어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병원 동행도 해줬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려움을 들어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센터에서 저를 정식 통역사로 제안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성준 씨와 시부모님도 지지해 주셨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경력 있는 통역사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다문화 가정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통역사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센터에 출근해서 예약된 상담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2건, 오후에 1건의 상담이 잡혀 있었어요. 오후 상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담당 상담원이 저를 불렀어요. 새로운 내담자가 왔다고, 러시아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상담실로 향했어요. 상담원이 내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줬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도망쳤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당장 머물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과거 공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저를 가장 심하게 따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어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기름 묻은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던 순간, 무거운 철판을 혼자 들어야 했던 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울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녀가 했던 조롱의 말들, 비웃던 표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멍든 팔, 떨리는 손을 보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과거의 저와 다를 바 없다는 걸요. 외롭고 두려워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말들을 아직도 기억한다고요. 점심시간에 던졌던 그 말들, 소문을 퍼뜨렸던 것들, 저를 따돌렸던 날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때 제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외로웠고 두려웠고 세상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드디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티슈를 건네며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때 자신도 너무 외로웠고 질투가 났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그녀도 힘든 상황에 있었고 저의 행복이 부러웠던 거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거였어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왔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참다가 결국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보호시설로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해주고 법적 절차를 설명해줬어요.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았어요. 저는 계속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연결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작은 카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어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센터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왔더라고요. 손수 만든 쿠키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주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때 너무 외로웠고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그 쿠키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가 조금 변했어요. 동료도 친구도 아닌 그 어떤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외로움을 알았으니까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마쳤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작은 원룸도 구했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그녀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성준 씨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러시아 음식을 준비해뒀습니다. 보르시와 펠멘이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준 씨도 그녀를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준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도 저처럼 외로웠고 힘들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니까 도울 수 있었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성준 씨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어요. 저와 아이를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언제나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과 성준 씨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이가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 집이 맞냐고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엄마의 집이기도 하다고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시아버지와는 산책을 했습니다. 러시아 부모님도 1년에 2번씩 한국에 오셨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준 씨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성준 씨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힘들었던 시절을 그리고 지금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강함은 목소리 크기나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세가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남자는 약하다는 그 오래된 편견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준 씨가 공장에서 제 작업복을 벗겨주던 그날 그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저를 데리러 왔고, 의심했을 때 직접 진실을 찾아다녔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화려한 말이나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다문화 가정을 봤습니다. 그중엔 행복한 가정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진심과 책임감이 있는 곳엔 행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진심은 통한다고,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우리 집에 오셨어요. 성준 씨가 고기를 굽고 저는 러시아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도, 미래의 계획도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삶이라는 걸요. 회색빛 공장에서 홀로 점심을 먹던 그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곳 사람들을, 이곳 문화를, 이곳 음식을, 이곳에서의 제 삶을 사랑해요.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아이를 재운 후 성준 씨와 함께 베란다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저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회색빛 공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밝은 빛으로 가득하다고요. 그 변화를 만들어준 건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사실은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실려왔어요. 성준 씨의 손을 꼭 잡고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삶이에요. 회색에서 시작해 무지개 빛으로 물든 제 인생이었습니다.